마르쿠즈의 1차원적인가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도화된 탈승화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20년 정도 된 영화 중에 무슨 SF 영화였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SF 영화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미래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뭐 알약을 먹어서 인간의 심정적으로 이렇게 그 마비시키는 알약을 매일 먹고, 그다음 똑같은 주문을 외우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반란자, 저항자로 등장을 하냐면 화분을 키우거나 시집을 읽는 사람이 이러한 시대에 이런 사회의 어떤 저항자예요, 반란자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사법 경찰들이 비밀 경찰들이 화분 키우는 사람, 시 읽는 사람을 찾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흔적을 없애죠. 그런데 이제 그 비밀 경찰 하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왜 화분을 키우고 시집을 읽었을까를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찾아서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뭔가 이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사회구라는 걸 알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사회의 어떤 핵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사회를 이제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욕구가 넘치는 사회, 진정한 자기 개성이 넘치는 사회로 해방시킨다, 뭐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 보기에는 제도화된 탈승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전혀 뭐 엉뚱한 일을 하거나 정말 개성을 발휘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혹은 오늘날의 현재 산업사회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행이라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는 유행이라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군사정권을 살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복을 입었을 때는 다 똑같은 까만색 옷으로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제복을 입혔어. 그래서 그걸 권위주의적인 잔재다, 일본의 잔재다, 권위주의적 잔재다, 그걸 비판해서 그걸 없앴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나 옷 입는 거 보면 그 애들도 다 똑같아. 뭐 나름대로 연예인 뭐 흉내 얘기하고 다 그 비슷한 형태로 이 유행을 창조해내가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 80년대 전까지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걸 금방, 권위주의 사회라는 걸 금방 인지를 했는데 90년대 이후는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사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제도화된 탈승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거에 나의 욕망과 욕구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배당하는 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여긴 좀 말이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프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무슨 잘못된 행복 의식을 만들고 무슨 그런 얘기 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몇 군데만 하고 끝을 냅시다. 여기 보면은 선진 산업사회의 방자스러운 탈승화는 가짜 수능적 기능을 갖는다. 좀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하죠. 가짜 수능적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된 수능이 아니라는 거죠. 뭐 여태까지 지금 제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성의 이와 같은 해방은 만족의 기성사회가 갖는 억압력을 밝혀주는 불행과 불안으로부터의 본능적 욕구를 분출시킨다. 이게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그냥 옮겨놓으니까 만족의 기성사회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옛날 사회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는데 요즘은 그게 좀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아이고, 번역을 이렇게 하니 참. 확실히 불행이 만연되고 있고 불행의식은 공포와 좌절, 혐오를 살짝 가린 표면을 흔들 만큼 동요되고 있다. 이 불행감은 정치적 동원에 쉽사리 이바지한다. 요 말이 재밌죠. 뭔가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정치적 동원으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개발시킬 여지 없이 그것은 새로운 파시즘적 삶과 죽음의 방식에 대한 본능의 저정서가 된다. 여기 이제 약간 그 느낌이 라이히의 대중심리와 파시즘 분석과 연결되는 부분 듯한 느낌이 좀 나는 문장인데, 사람들이 불행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파시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의식 밑에 가린 불행감이 이 사회 질서를 위한 힘과 단결의 원천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불행이 인간의 갈등은 이제 프로이트의 문명의 불만을 낳은 갈등보다 치료하기 훨씬 쉬운 것 같아 보이며, 그것은 에로스와 타나토스 간의 영원한 싸움이란 말보다 우리 시대의 정신질환적 퍼스널리티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함의가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이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명성의 불만이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의 후기 저작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특히 그 책에 그 7개인가 9개 논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인의 신경증과 뭐 성도덕 요런 논문이 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성적 도덕으로 성적 욕망을 억압하면 사람이 히스테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논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몇 번 강의 끝난 다음에 요거 끝나고 에릭 프롬하고 라이 강의를 간단하게 할 텐데 라이도 인간의 성적 억압, 너무 권위주의적인 집안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히틀러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권력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소위 이제 파시즘과 대중심리의 기본적인 태제인데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그 진짜로 내가 행복한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길들여지고 관리되고 그래서 그 내가 행복해 나는 잘 살아 뭐 내가 비록 노동자지만 나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내가 뭐 한 달씩 놀러 다니고 좋은 술도 마시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순응된 잘못된 억압된 그 승화의 그 기제와 반대로 가끔 이렇게 이게 나 뭐지 이게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난 진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 억압이죠. 이게 이런 불행의식과 이런 저항의식들이 뭐예요? 공격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에로스라는 건 뭐예요? 나 재밌어. 그냥 뭐 멋있잖아. 뭐 섹시한 뭐 여자고 그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달되고 있는 어떤 소비의 패턴이라는 건 인간의 아주 관능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줘요. 그래서 에로스적인 욕망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낸다. 그것들이 내가 이 사회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불공정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뭐 상류수층으로 진입할 수도 없고 집 한 채도 못 사. 라고 하는 식의 어떤 불공정한 마음에 대한 각성.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이게 균형을 잡아야 사회적인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 생각 그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르쿠제는 뭐예요? 이 에러스적 관리된 에러스적인 욕망이 이 어떤 공격력 타나토스적인 공격력을 잡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가다 이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 정신질환적 퍼스널리티가 만들어지는 것. 가끔 가다가 막 우리 예를 보면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사람 찔러 죽이고 묻지마 폭력하고 그다음 라면 국물 안 치워준다고 사람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뭐 부모가 어린아이들 뭐 방치해서 죽이고 가방 속에 넣어서 뭐 2살짜리 3살짜리 애를 죽였다 이런 얘기들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죠. 왜 최근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이 자꾸 발생했을까? 이거는 20-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요즘 종종 그런 일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일종의 오늘날의 정신질환적 퍼스널리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억압된 욕구가 제대로 이렇게 발현이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돼서 정말 사회가 이렇게 평온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그런 끔찍한 그 범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시대가 지금 사람들을 다 미쳐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적 퍼스널리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사실은 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우리 사회가 다 지금 약간은 다 미쳐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정치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진술의 끝.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세계 끝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언어 혹은 뭐 사회에 대한 언어라고 하는 것도 다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고 산업에서 어떤 광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게 하듯이 정치인의 언어 혹은 사회에 대한 어떤 정당성의 언어라는 것도 다 이렇게 뭐가 관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굉장히 자세히 들고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다 사람을 통해서 인칭화하는 110페이지입니다. 인칭화하는 언어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든가 그래서 이 언어적인 그 패러다임이나 언어적인 진술 체계가 우리의 의식을 일정 정도로 이렇게 한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과 통제의 테크닉이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 이런 통제를 표현할 뿐 아니라 117페이지입니다. 언어는 이런 통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통제의 도구가 되는데 여기서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며 복종이 아니라 선택을 굴복이 아니라 자유를 요구한다.
언어는 반성, 추상, 전개, 모순 등의 언어적 형식과 상징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리고 그 개념을 이미지로 대치시킴으로써 통제한다. 아,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개념을 알고 추상적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반성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야. 무조건 성공해. 이게 사실은 이건 개념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죠. 그렇게 언어가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냥 관리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 안에서. 그럼 뭐가 좋은 사회고 뭐가 공정한 사회인지 모르는 거죠. 이것도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